그런가 하면 어제 12월 19일 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최순실 씨가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으로요. 최순실 씨가 공판 준비 기일이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데도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또 법원이 보통 이 법원 내부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출석하는 장면을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공판 준비기일입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사실은 피고인이 참석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는데 예상대로 정호성, 안종범 피고인 같은 경우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최순실 같은 경우도 참석하지 않을 걸로 봤는데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 혐의 사실을 모든 것을 부인하는 상황인데 법정에서는 촬영을 허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재판 시작 전에 1분 30초 정도 좀 사진 찍어가라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 최순실의 재판받는 모습, 재판 직전의 모습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보도가 됐는데 아마 이건 이례적인데요. 재판부에서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서 이렇게 허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법조 출입 기자를 2년 했는데 정말 그 법정 내부에서 이렇게 피고인이 출석하는 장면을 이렇게 방송으로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님이. 네. 약간 법원의 분위기가 지금 어떤 건가요? 저도 처음이에요. 되게 네. 이제 현장 스케치에서 그림만 이렇게 이제 스케치해서 나오고 하는데 사진을 잘 안 찍게 하는데 이제 재판장이 이제 허가를 하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법원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대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전에 제 기억에 아마 전두환 노태우 그 공판 때도 아마 공개가 됐던 걸로, 공개됐던 걸로 기억하고 이 온 국민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건도 아마 세월호 사건들도 한번 공개를 잠깐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렇죠? 아주 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워낙 이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 그러니 법원에서 전격적으로 공개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추론인데 법원에 약간 지금 불편한 심정도 약간 반영이 된 거 아니겠나는 추측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승태 대법원장 그다음에 사찰 얘기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에 약간 불편한 심정도 반영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는 법원이 저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최순실 씨가 어쨌든 당당하게 처음에는 이렇게 좀 수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앉았는데 저 1분 30초 동안 그거는 카메라가 있는 시절에 그랬고요. 카메라가 빠진 뒤에는 180도 표정과 이런 것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뭘 하는 절차냐면 재판부하고 피고인이 첫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뭐 최순실이 맞는지 확인하고 모두 절차를 그러는데 그리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냐 마느냐 모습인데 저 사진입니다. 저 직전까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 왼쪽 사진은 오른쪽은 이제 고개를 탁 들면서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빠졌는데요. 눈빛은 그대로 살아있고요. 결국 저 눈빛 그대로 해가지고 법정에서는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혐의 사실에 대해서 변호인이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피고인이 답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판부에서 변호인한테 물어보고 재차 피고인한테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을 때 뭐 저 눈빛인지 어느 눈빛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눈을 뜨면서 다 부인합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다. 본인도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아이보리색 그 수의와 안경도 본인이 좀 사비로 사서 준비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원래 수의는 사비로 삽니다. 사비로 사서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따뜻한 수의를 입으려고 하죠.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도 이제 사실은 저 하얀 죄수 옷을 입고 나올 것이냐, 그랬죠. 뭐 본인 사복으로 입고 나올 것이냐, 뭐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아마 제가 보건대는 이게 이제 법정 아닙니까? 법정에서 재판장은 거의 제왕이거든요. 저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법정에서는 하여튼 다소곳하고 뭘 인정하는 듯한 그 전체적인 질서를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죄수복으로 일부러 갈아입고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안경도 처음에 사실 검찰청사에 소환돼서 처음에 왔을 때 안경과 비슷하게는 보입니다만 제가 안경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안경이라고 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안경인데 아마 저것도 아마 군의 매점에서 아마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수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과연 재판장이 어저께 일일이 다 거부하는 최순실 씨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 가질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보이는 명찰이 지금 노란색인데 노란색이 주는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사용수들이 빨간색 하고요. 일반적으로 하얀색입니다. 근데 저 노란색은 이제 요주의 관찰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 보도에 따르면 CCTV로 24시간 관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다른 부적절한 행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노란색 명찰을 붙이고 있다고 하고요. 달린 거는 무슨 의미인 거죠? 두 개요? 양쪽에 달려 있잖아요. 지금.
한쪽은 방번호. 방번호, 한쪽은 자기 번호고 이런데 네. 흰색이 일반적으로 다는 명찰이고요. 네. 일반적인 기결 미결수는 흰색을 달고 있는데 빨간색이나 노란색이 좀 의미 있어. 조직폭력배나 뭐 그 안에서 뭐 칼을 쓴다든지 이런 사람들 관찰하기 위해서 관심자죠. 관심자한테 노란색을 달았는데 최순실 입장에서도 요주의 수감자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란색 번호표를 붙여는 걸로 보여요. 저는 저 박관천 전 경정도 그 구치소에 들어가서 노란색으로 명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500일 동안 나는 CCTV에서 끊임없이 감시를 당하고 500일 동안. 그래서 지금 노란색 저거만 봐도 지금 잠도 안 온다. 뭐 이렇게 저 인터뷰를 했더군요. 참 그때 제대로 밝혀졌으면 최순실 씨가 이미 저때 감옥에 갔을 텐데 한참 뒤에나 가게 된 저 모습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네요. 박상문 교수님, 그런데 저는 좀 기가 막혔던 게 최순실 씨의 직업이 임대업자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럼 저희가 국정을 이 임대업자한테 맡겼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천만다행입니다. 대통령과 동급 이렇게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또는 아바타 이렇게 쓰면 큰일 날 뻔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제가 아마 뭐 임대업 하고 있으니까 임대업 저것만 딱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임대업. 그러니까 저거는 등록이 돼 있는 거니까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은 쓰는 거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제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생각의 단면을 보면은 여전히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생각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했던 일은 상당 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것이다. 그게 핵심인 것 같고 또 저 자리에서도 반성을 한다. 처음에는 할 때 국민 여러분 추월죄를 졌습니다. 그러잖아요. 어제 저 분위기는 저 추월죄 안 졌거든요. 딱 그 모습입니다. 저 눈빛 봐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카메라 들어오니까 고개를 숙이면서 조금 죄송하다 합니다만 카메라 나가니까 옆에 다 얘기를 하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술을 딱 앙담은 모습이요. 진짜 화가 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를 다 했다. 최순실 씨가 감옥에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변호사도 거의 하루에 한두 번 걸로 만났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다 한 것 같아요. 물론 거의 통하지 안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저 잘못한 거 죽을 때 증거 없거든요 라고 하는 표정으로 딱 나와 있는 모습 그거 자체입니다. 지금 11개 혐의를 모두 전면 부인했다는 거죠. 11개 혐의 중에서 이제 8개 혐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그중에 7개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하나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개는 원래부터 이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1개 죄목에 대해서 지금 전면적인 부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치열하게 변호인들과 검찰 측에서 다툴 그런 내용들입니다. 기가 막힌 거는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강압적인 인권 침해 수사를 했다는 건데 우리 뭐 영화에서 보듯이 뭐 재떨이를 던진 건지 아니면 뭐 책상으로 뭐 내려친 건지 모르겠는데 인권 침해인지 저희가 황제 접견인지 한번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좀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이경재 변호사가 이랬어요. 최 씨 기소 이후에 검찰이 강압적으로 소환 조사하고 밤 늦게까지 조사하고 인권 침해적 수사가 많았다.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변호인 접견만 69차례 했고 하루 평균 2회에서 4회 접견권을 충분히 보장했는데 무슨 강압 수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거는 검찰 얘기가 맞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간 때우려고 집사 변호사 고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누가 최순실 씨 집사 변호사 하겠습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죠. 서초동 아무리 뒤져봐도. 그러니까 저 하루에서 2명에서 2번에서 4번 그 변호인 접견했다는 건 정말 순수하게 수사 대비하는 변호인 접견일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본인도 이제 수사에 대비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충분한 어떤 접견 교통권의 그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한 것이고, 그리고 뭐 심야 강압 수사 얘기하는데요. 요새 그걸 본인이 동의 못하면 강압 수사 못합니다. 다 찍히잖아요. 심야 못해요. 아 나는 안 되겠는데요라고 하는데 야 웃기지 마, 자지 마, 그러고 억지로 못합니다. 다 동의하에 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왜냐면 그 증거 능력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피의자 신문 조건에. 그러니까 검찰에서 요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강압 수사를. 그러니까 다 받아놨을 겁니다. 조서를 할 때 다 썩습니다. 이제 하다가 12시가 넘었으니까 심야가 됐으니까 그만할까요? 물어보면 더 합시다라고 얘기한다고 그걸 다 적어놓고 도장을 다 찍고 하거든요. 이경재 변호사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 알 겁니다. 알면서도 이제 저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아마 인권 침해로 해가지고 조금 물을 좀 타려는 어떤 마음이 아닌가. 검찰에서 할 때 다 원칙대로 하고 또 구치소에 있는 경우 수사관이가 조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다 하기 싫으면 조사 안 받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태블릿 PC에 관해서도 감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문건 유출한 걸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순실 씨 측은 지금 태블릿 PC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태블릿 PC 경우에는 자, 그 최순실 씨 자기 게 아니라고 지금 시종일관 그렇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그거를 그 수사받는 동안에 자기한테 한 번도 안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에서는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 거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휴대전화에 녹취가 있어서 자기 육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는 지금 입장이 좀 다르다. 그래서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에 공무상 기밀 누설은 또 그렇게 뭐 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저 확정 판결이 나올지라도. 그리고 워낙 그 이제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봐요. 자, 최순실 씨가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증거를 은폐하려는 의혹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K스포츠재단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한 게 이미 국정감사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참 궁금한데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큰일났네. 그러니까 그거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 최순실 씨는 이거 다 죽어 이러면서 저거를 이제 반드시 일로 몰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는 뭐 아니라는 이거 뭘 봐? 저런 것 자체가 지금 아마 조금 사실 증거 측면에 봤을 때는 그 태블릿 PC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 정호성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본인의 죄 관련돼서는 이 부분 중요하지가 않는데 이게 양형을 다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양형도 양형이지만 첫 번째 이 물적 증거인 보도의 계기가 됐던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어떤 절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거를 잘못 보도됐다면 어쩌면 재판과 관계없이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경재 변호사는 사실상 변호인이라면 재판과 관계없는 부분을 증거 능력 없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는데 양형으로 다툰다라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여론을 좀 바꾸고 근데 그게 지금 청문회에서 다 걸렸어요. 청문회에서 짜자 이건 저 사람 걸로 해라 걸렸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근데 이게 최순실 씨 측은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덫에 함정에 우리가 빠진 거다. 그러니까 스포츠단 저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몰래 녹취를 하면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내가 술술이 해놓고 그거를 갖다가 야당 의원한테 갖다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취는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대화전은 그러니까 불법이 항상 이 얘기 나오는데 불법 도청 검찰은 뭐냐면 이렇게 저 빠지고 5사람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 딱 도청기 설치해가지고 몰래 녹음하잖아요. 이건 불법이에요. 근데 저도 있는데도 같이 이렇게 얘기한 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 같은 경우는 저 전화 상사자랑 저 최순실이랑 같이 이게 통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녹음한 사람 얘기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불법 녹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왜 우리 그 이석기 씨 내란 음모 사건 때도 그 이석기 씨가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녹음한 사람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녹음이 증거는 인정됐던. 아니 그리고 저 대화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제 본인의 함정에 빠졌다고 하려면 그 저 주장이 그 맞는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려면 사실 이쪽에서 자꾸 유도를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대화 내용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본인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면서 자꾸 이 노승일 부장한테 물어요. 그거 그 사람은 가서 뭐라고 그랬대? 안종범 아는 뭐라고 그랬대? 이렇게 묻잖아요. 묻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정도예요, 노승일 부장은. 그렇다면 노승일 부장이 사전에 이런 무슨 작전을 짜가지고 자꾸 저 대화를 유도해서 최순실 씨가 그 이상한 얘기를 하도록 그런 거는 아니다. 그 녹취 내용만 봐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적인 정황이 있는 이 사람들은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저 얘기도 들통 나보니까 이제는 저것도 내가 말려들었다. 태블릿 PC도 들어놨어? 그거 내 거 아닌데? 이런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또 국정농단 사건도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지시를 따른 것이다. 뭐 등등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아마 저는 기댈 데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저 자체가 판이 뒤집어져서 최순실 씨에게 유리한 구도가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어 보여요. 이게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안 사건들 할 때, 공안 사건, 뭐 간첩 사건들, 공안 사건들 할 때, 내란 음모 사건도 그랬지만, 공안 사건 할 때 이제 피고인들이 어떤 걸 하냐면, 이제 법정 투쟁의 방법인데, 절차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재판장도 굉장히 하기 힘들어 합니다. 워낙 절차 문제를 따지니까. 그러다 보면 구속기간이 6개월 제한되어 있는데, 절차 문제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실체 심리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블릿 PC, 본인 범죄와 직접적 상관없거든요. 근데 양형 얘기를 하면서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녹음 테이프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 이 절차 문제, 이 증거 능력 문제 따지다 보면 구속기간 만료가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체 심리 얼마 못할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그래서 판을 바꾸자는 거고 또 하나는 최순실 생각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왜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 답변서에 보면은 야 뇌물죄를 우리가 어떻게 니들이 판단할 거야 1심 재판 안 끝났는데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내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길어질 수 있다. 만약에 그래서 대통령이 살아나고 버티면 그러면 내가 1심엔 죽더라도 2심, 3심 언젠가는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러니 한번 버텨보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 발언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촛불 민심을 일으킨 당사자는 지금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가 태극기와 촛불로 분열됐다.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통틀어봐도 현직 최고 지도자를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길 일은 없었다. 이렇게 약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저게 옹호하는 발언으로 저는 안 읽히고 저렇게 보면은 저희 이제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그럼 주범이다. 지금까지의 관계를 보면 대통령은 주범이고 최순실 씨는 단순히 거기에 그냥 말을 따랐을 뿐이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얼핏 법조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대통령은 주범이고 최순실 씨는 그냥 공동정범이 아니고 그냥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냥 범죄에 연루된 정도 아니다. 이 정도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법을 다루는 사람이 물론 뭐 꼭 정무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김진태 의원 등등의 그동안에 여러 논란했던 발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을 텐데 굳이 기자들 앞에서 어제 이건 그 안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 법정 안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판사의 성향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게 나중에 분명히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을까? 그건 나중에 판결을 보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